네, 안녕하세요. CMS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은 김민섭입니다. 오늘은 과거학 3강입니다. 3강.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이랑 지지난 시간에 문제풀이 시간을 이제 못 가졌죠. 그래서 오늘은 1강과 그 다음에 2강에서 진행되었던 숙제였던 문제풀이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할게요. 1강에서는 열 관련된 내용이었고, 자, 2강에서는 주기율표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숙제로 나눠준 문제풀이 파트, 자, 열의 이동과 비열과 열팽창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자, 1번은 열의 이동 방향을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죠? 자, 열은 항상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하죠. 그죠? 항상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는 게 어, 기본이죠.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생선 위에 얼음 올려놨대요. 그러면 누가 어디 쪽으로 가죠? 저 고온이 상대적으로 생선이잖아, 그죠? 고온이 잘 안 나오냐? 고온이 생선이고 생선에서 얼음으로 열이 이동하는 거죠. 자, 주스가 좀 더 고온인 거죠. 뭐에 비해서? 얼음에 비해서.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달걀이 찬물에 비해서는 고온에 속한 거죠, 상대적으로. 자, 항상 열의 이동 방향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보온병에 실온에 물을 넣었을 때 물의 입자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자, 실온에 물에 담긴 보온병을 세게 흔드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3분 동안 세게 흔들었고 물의 입자 운동을 그림 나에 나타나죠. 자, 사실 이게 답에 이미 있었어. 그죠? 얘를 좀 지웠어야 되는데 좀 지우기도 뭐하고 놔두기도 뭐하고 해서 일단 놔두긴 했었어요. 지금 이게 그림을 잘 보시면 입자 운동이 가보다 나가 조금 더 활발해진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요거는 그림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보온병을 흔드는 동안 물의 온도와 입자의 온도 설명해 보세요. 자, 온도는 당연히 지금 입자 운동이 활발해졌죠. 자, 입자 운동은 어느 정도 활발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의 온도는 당연히 증가했겠죠. 그렇죠. 자, 근데 단순히 물의 온도가 증가했다, 입자 운동이 활발해졌다를 이제 얘기하기보다는 이걸 조금 더 어떠한 이론적인 공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통 우리가 기체 보통 이제 기체죠. 기체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니까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란 게 있습니다.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이걸 우리가 키네틱 에너지라고 해서요. 자, EK 이렇게 나타내요. EK. 자, EK는요. 우리 나중에 선행화학 시간에서도 하겠지만 물리적인 식이 있고요. 화학적인 식이 있어요. 평균 운동 에너지와 관련된 공식을 좀 외울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 화학에서는요 2분의 3 KT라고 합니다. 2분의 3 KT. 여기서 이제 K는 그냥 상수입니다. 이거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 상수고요. 이제 T가 뭐냐면 이게 T가 이제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 이거 절대 온도예요. 자, 이거 화학식에서 쓰는 건 이 정도고요. 물리에서는 우리가 그쵸,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쓰죠. 많이들 쓰죠. 자, 이 식으로 한번 온도가 증가하는 걸 증명해 볼게요. 자, 일단 입자 운동이 활발해졌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자, 지금 m은 질량이죠. 질량은 변화가 없으니까 지우시고, 자, 지금 얘 속도인데요. 입자의 속도가 활발해졌죠. 그럼 얘가 이제 증가한 거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건, 자, K는 상수니까 얘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2분의 3도 상수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 즉 온도 또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온도 또한 증가했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나중에 하겠지만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한다. 특히나 이제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거. 자, 이런 공식으로 한번 알아봤고요. 자, 나중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자, 지금 열의 이동 방향을 설명한 거고, 지금 얘가 상대적으로 뜨거운 거죠. 얘가 차가운 거니까. 자, 온도 변화는 어떻게 되죠? 자, 온도 변화는 자, A는 뜨거운 것에서 낮은 걸로 가니까 온도가 낮아지겠죠. 자, B는 상대적으로 원래 차가운 거였으니까 높아질 거고, 자,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는요, A는 마찬가지로 떨어질 거고요.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온도가 늘어났으니까 조금 더 증가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열의 이동 방향입니다. 열의 이동 방향 당연히 A 고온에서
B 저온으로 항상 이동하는 거죠. 자, 위와 같은 열 이동 현상에 대한 예를 한 가지 쓰고, 자, 그 상황에서 열의 이동 방향을 1에서 답한 결과를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죠? 자, 선생님 이런 예를 한번 써보고 싶어요. 차가운 숟가락을 이런 거 있죠. 뜨거운 국에 넣는다. 그죠? 자, 상대적으로 차가운 숟가락을 뜨거운 국에 넣는다. 열의 이동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렇게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한 거죠. 열의 이동의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선생님이 여기서 잠깐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문제를 우리가 이 정도는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첫 번째로는요, 혹시 열 전달이 잘 되는 물질이 있어요. 열 전달 잘 되는 물질. 그 다음에 반대로 열 전달이 잘 안 되는 물질도 있어요. 안 되는 물질. 자, 예를 들어서 잘 되는 물질과 잘 되지 않는 물질은 뭐가 있을까? 일단요, 열 전달이 잘 되는 물질에는요, 뭐 구리 등의 금속 이런 거 있습니다. 금속 이런 물질들. 열 전도성이 좋죠. 자, 반대로 열 전도성이 떨어지는 물질들은 스티로폼 이런 거 있잖아. 스티로폼이 아니라 스티로폼이죠. 스티로폼. 그다음에 뭐 나무도막 같은 거 있어요. 나무도막 같은 거. 자, 이런 거는 열 전달이 잘 안 되는데요. 자, 왜 열 전달이 안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금속은요, 금속 결합 물질인데요. 자, 금속 결합 물질. 여러분 선행화학 시간에서 나중에 할 겁니다. 화학 결합할 때. 자, 보통 금속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 자유전자가 열 이동의 운반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전자에 의해서 열 전도성이 굉장히 큰 녀석들이 이제 금속이에요. 요 자유전자가 열 전도성에 대한 핵심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자, 금속에 자유전자가 있고요. 자유전자가 있고 입자의 배열이 규칙적입니다. 규칙적인 만큼 전도성이 이제 크겠죠. 그래서 금속의 자유전자와 입자 배열이 규칙적이라는 걸로 이제 열 전달이 잘 되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열 전달이 안 되는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요. 얘가 왜 열 전달이 잘 안 되냐? 일단 자유전자가 없어요. 그죠? 금속처럼 열 전달 매개체가 없어요. 자유전자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스티로폼 사이에는요 뭐가 있냐? 공기층이 있어요. 자, 공기층이 있어서요. 이 공기층이 열 전도를 차단하게 됩니다. 네. 입자와 입자 사이에 어떠한 공기층이 있어서, 자, 공기층은 열 전달 매개체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얘는 열 전달 매개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공기층이 열을 오히려 차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티로폼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쏙쏙쏙쏙쏙 이렇게 공기가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건데, 자, 이게 열 전달이 안 되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공기층 때문에 열 전도가 잘 안 된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뭐다? 일단 열 전달의 핵심 매개체는 자유전자라는 거, 그리고 자유전자가 없으면 열 전달이 잘 안 되고 공기층이 생기면 열 전도를 차단시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보통 이제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열재로 많이 쓰이죠. 우리가 단열재, 열을 차단할 수 있는 단열재로 많이 씁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4번입니다. 자, 4번은요. 자, 냉난방, 에어컨 위쪽에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난로는 아래쪽에 설치한다. 난로는 아래쪽에 있고요. 에어컨 위쪽에 있네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우선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열의 이동 방법은요. 대류입니다. 대류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대류는 열에 이동할 때요. 반드시 입자와 입자 사이에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입자라는 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매개체가 있어야 되고, 지금 그 매개체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이 공기들이 이제 순환돼서 이제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공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류 현상으로 우리가 열의 이동 방법을 설명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첫 번째는 난로라고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에어컨. 각각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자, 난로는요, 입자가 어때요? 그죠? 뜨겁죠? 뜨거운 입자가 생겨요. 온도가 올라가세요. 그죠? 자, 그러면 당연히 부피가 어떻게 돼요? 자, 부피가 커지겠죠. 자, 부피가 커지면 단위 부피당 작용하는 질량인 밀도 있죠. 밀도는 작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밀도가 작아진다는 뜻은 가벼워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밀도가 작아서 가벼워진다는 뜻은 어떻게 돼요? 가벼운 공기는 어떻게 돼요? 위로 가겠죠. 다음은 위로. 그럼 당연히 가벼운 공기들은 위로 가겠죠. 맞나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여기 가벼운 공기는 여기 위로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에어컨 같은 경우는 차가운 입자잖아, 그죠? 입자의 온도가 차가워요, 그죠? 그럼 당연히 부피가 어떻게 돼요? 부피가 감소하겠죠. 그만큼 밀도가 크다는 뜻입니다. 단위 부피당 작용하는 질량이 커요. 그래서 무거워요, 가벼워요? 그죠? 무겁죠? 무거운 공기가 어디로 가요? 아래로 가겠죠. 아래로. 그래서 에어컨 같은 경우는 무거운 공기가 이렇게 아래로 가는 겁니다. 아래로. 그래서 최대한 가정에 있는 열 효율을, 열 전달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각각의 설치 위치와 관련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자, 5번은 다들 푸셨나요? 5번도 뭔가 좀 이제 그냥 문제풀이에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봅시다. 자, 일단 은색 반사판 있죠. 자, 뒤에 음색 반사판이라는 게 있어요. 음색 반사판. 자, 이게 이제 왜 있죠? 이게 왜 있죠? 당연히 자, 반사판을 설치하는 이유는요. 여기 열 전달 효율 관점에서 자, 이 난로, 전기 난로 하면 열 이동이 어떤 종류에 의해서 이동이 되는 거죠? 대류야, 복사야, 아니면 전도야. 일단 전도라는 것은요, 입자와 입자 사이에 뭔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접촉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접촉이 안 되잖아. 그럼 전도는 아니네. 그 다음에 뭐 대류라고 할까요? 대류도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매개체가 없어요. 그래서 자, 얘는 복사입니다. 복사. 그냥 느껴진다. 기억나? 자, 복사에 열 전달 효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은백색의 반사판이 합니다. 반사판.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자, 지금 사실 이 왜 반사판이 은색이어야만 하는 거죠? 다른 색깔이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일단 마찬가지로 이 자유전자와 좀 관련이 있는데요. 자유전자가 너희들 눈에 보이는 모든 전자기파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해?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가시광선에 빛을 반사시키는 거야. 그래서 빨주노초 파란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전부 다 빛을 반사시켜요. 그래서 반사시키게 되면 균등하게 우리 눈에 다시 들어올 거야. 그럼 너희들 빨주노초 파란보 다 더하면 무슨 색깔이냐? 그죠? 흰색이죠. 백색입니다. 백색이에요. 백색 사실. 백색인데요. 이런 빛 에너지 혹은 열 에너지 이거와 합쳐지면 어떤 색깔이 나면 은백색이 납니다. 은백색. 그래서 지금은요 간단하게 빛을 반사시켜 은백색의 광택이 난다 이렇게 적어볼까요? 은백색의 광택이 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누구 때문이다? 이 자유전자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반사판은 금속 물질이겠죠. 금속. 자, 얘는 금속 물질이겠죠. 금속. 자유전자랑 금속 양이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라고 써보냐? 자, 자유전자가 모든 복사열도 마찬가지로 반사하게 됩니다. 모든 복사열도 균일하게 반사함으로 열 전달 효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역할도 자유전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 결합 물질의 특징들은요 전부 다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나옵니다.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전부가 뭐 은백색의 광탄이 난다, 열 전도성이 좋다, 그다음에 뭐 전성화 연성이 좋다, 이런 것들 다 자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6번 갈게요. 6번. 자, 지금 외벽이 유리로 돼 있죠, 그렇죠? 자, 그 나는 건물의 유리에 필름을 붙인 상황인 거예요. 자, 지금 가에서 여름철에 실내 온도가 높아지는 이유, 자, 설명해 볼까요? 자, 요 빛을 통과하는 게, 유리를 통과하는 게 빛이죠, 빛, 그렇죠? 햇빛이죠. 그래서 햇빛이 유리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건 그냥 매개체 없이 복사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햇빛이 유리를 통과하죠. 유리를 통과하게 돼요. 통과에 잘 안 나오냐? 통과에 복사에 의해 열 전도가 아니고 복사에 의해서 실내 온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실내 온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실제 유리도 뭐 빈틈이 없이 다다다다닥 이제 맡겨져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제 입자와 입자 사이에 어느 정도 이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를 빛 에너지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사기의 실내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거 필름 붙이는 이유는 뭔가 필름? 그렇죠? 빛을 차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빛을 차단시켜서 실내 온도를 떨어뜨리는 목적을 합니다. 그만큼 빛 에너지가 통과하는 정도가 작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자, 서술형이고요. 자, 지금 삼각 플라스크 있고요. 수조 있네요. 자, 둘 중에 어느 게 더 따뜻한 건가요? 네, 얘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따뜻하네요. 지금 그죠? 얘가 상대적으로 얘가 차갑네요. 자, 첫 번째는 그래프 그려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일단 삼각 플라스크부터 그려볼까요? 빨간색으로. 0도에서 70도부터 시작했나, 그죠? 0분에서 70도. 자, 그 다음에 55도로 가네요. 2분에 55도 요쯤에 가네요, 그죠? 자, 4분에는 45, 이 정도 갑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6분부터는 이제 40으로 40도로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40도로, 그죠? 이걸 이어볼게요. 요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수조는 0분에서 20도부터 스타트를 하네요, 그죠? 자, 20도, 그 다음에 30도, 그 다음에 37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0도 이렇게 순서로 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온도가 같아지는 건 6분 때에 같아지겠네요, 그죠? 자, 온도가 6분 때에 같아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열평형 상태라고 부른다. 열평형 상태. 시간에 배웠죠? 자, 나에서 몇 분 후에 열평형 상태가 되나요? 저 6분 후에 6분 후에 열평형 상태가 됐죠. 왜죠? 온도가 같아졌기 때문이죠. 온도가 같아짐. 자, 그 다음에 삼각 플라스크와 수조에 담긴 물의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는 어떻게 변하나요? 자, 첫 번째, 삼각 플라스크는 상대적으로 고온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조는요, 어때요? 상대적으로 저온이었죠. 상대적으로. 자, 그럼 당연히 입자 운동이 고온은 저온이 됐으니까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자, 입자 운동 이거보다는 이제 온도 감소부터 써볼까요? 여기다가. 참고로 온도가 감소됐으니까 입자 운동도 마찬가지로 감소됐고요. 자, 수조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증가했죠, 그렇죠? 그래서 입자 운동이 증가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열 팽창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비열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가는 금속컵, 콩기름, 물 100g씩 넣고요. 자, 가열을 했어요. 자, 근데 나는 이제 두 액체의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냈어요. 자, 지금 20도씨 기준으로, 자, 4분 기준으로 보면요. 자, 물이 요만큼 온도를 올릴 수 있을 때 콩기름은 이만큼이나 올릴 수 있네요. 맞나요? 그럼 누가 더 온도를 올리기 쉽죠? 그죠? 콩기름이 더 쉬운 거야. 그죠? 물이 온도를 더 올리기 어려운 거야. 그럼 당연히 비열은 누가 큽니까? 물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자, 비열은 물이 콩기름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비열의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비열의 정의 뭐라고 했어? 얘는 자, 어떤 물질 1kg에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근데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떨 때 1도씨 올려야겠죠. 1kg을 그렇죠. 상태 변화 없이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했죠. 맞나요? 자, 우리한테는 이 녀석의 개념이 중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자, 그림은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와 B를 접촉시켰어요. 그러면 자, 지금 열평형 일어났네요. 그죠? 여기서 열평형 일어났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B열의 B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지금 A가 지금 50도씨만큼 떨어질 때 B가 얼마씩 오를 수 있어요? 20도씨만큼 올랐네요. 그죠? 누가 쉽게 떨어져요? A가 쉽게 떨어지죠? 그럼 B열이 B가 더 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A랑 B랑 비교했을 때 온도 변화는요. 온도 변화는 A가 50도 떨어질 때 얘가 한 20도 올릴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온도 변화는. 근데 B열은 당연히 누가 더 큰 거겠어? 그죠? 온도를 올리기 어려운 얘가 더 큰 거겠죠. B가 더 큰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0대 20으로. 그럼 뭐야? 2대 5입니다. 사실상 B가 훨씬 더 B열이 큰 거죠. 그죠? B열이 크다. 얘가 B열이 크다.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몇 가지 물질의 비열을 나타낸 것이다. 자, 찜질팩 안에 물을 넣어야 되는. 일단 그 찜질팩의 목적을 한번 볼까요? 일단 온도를 장시간 유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온도를 장시간 유지시키는 게 목적이고, 자, 그렇기 위해선 비열이 큰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 비열이 큰 물질인 자, 물을 사용한 겁니다. 물을 사용한 거. 물은 상대적으로 비열이 크죠, 그렇죠? 제일 크네요. 여기다가 물 하니까 또 비열과 관련돼서 좀 많이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들을 한번 뽑아볼게요. 일단 너희들 해풍과 육풍은 이제 언제 부는지 우리가 비열과 관련돼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첫 번째는요, 이렇게 써보세요. 자, 낮에는요 해풍이 부나요, 육풍이 부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밤에는요 육풍이 부나요, 해풍이 부나요? 둘 중에. 자, 일단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보면, 자, 낮입니다. 낮에 이렇게 그림이 안 그리시네.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바다가 있어요, 그죠? 바다. 그 다음에 육지도 있습니다. 바다랑 육지 있어요. 자, 둘 중에 누가 더 온도가 빨리 올라가죠? 그죠? 육지가 훨씬 빨리 올라가죠. 바다는 물이 있어서 비열이 클 거 아니야. 그럼 상대적으로 바다는 온도가 낮겠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는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얘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흐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 부는 지역 기준으로 육풍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얘는 육풍이 부는 거죠. 육지에서 부는 거니까. 그럼 반대로 저녁, 밤이라 합시다. 밤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육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 자, 둘 중에 누가 온도가 더 빨리 떨어지죠? 그죠? 육지가 훨씬 더 빨리 떨어지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바다는요 온도가 떨어지기 쉽지가 않죠. 맞나요? 그럼 이쪽이 이제 핫이 되겠네요. 뜨거운 쪽. 그럼 항상 이렇게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부니까 이번엔 그죠? 해풍이 부는 거죠. 해풍.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낮에는 육풍이 불고요, 밤에는 해풍이 분다라는 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4번인데요. 4번은 안경에 콜드 인서트라는 거, 차갑게 해서 삽입하십시오라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럼 렌즈를 안경테에 끼울 때 차갑게 해서 끼우라는 뜻이 뭐겠냐? 렌즈가 뜨거우면 그죠? 열팽창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렌즈가
온도가 커요. 뜨거우면 뭐가 일어나? 렌즈가 팽창되겠죠. 렌즈가 팽창됩니다. 그러면 이 프레임에 낄 수가 있겠나요? 끼기가 힘들겠죠. 반대로 온도가 차가우면 렌즈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유연하게 낄 수가 있겠죠. 선생님도 예전에 취미로 풋살을 좋아하는데 풋살을 하면 몸에 이제 여러 이제 뛰어다니니까 몸에 열이 많아져요. 열. 온도가 올라간다고.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선생님 안경을 그 당시에 이제 끼고 있었는데 여기 안경 자세히 보면 여기에 이렇게 프레임 이렇게 깨져 있어요. 여기 깨졌어요. 깨졌어. 크랙이 났어요. 이걸 우리가 열팽창 때문에 깨졌다고 하는데 렌즈의 부피가 커진 겁니다. 열 받아서. 렌즈의 부피가 커졌어요. 그래서 프레임이 깨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경험 있나요? 얼마나 운동 열심히 했으면 실제로 나중에 선생님한테 오면 실제 이 깨진 안경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다음 페이지는 이제 5번부터는 바이메탈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지금 바이메탈 가했을 때 A 쪽이 구부러진대요. 그죠? A 쪽이 구부러진다는 뜻은 자, 요렇게 구부러진다는 뜻이네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A와 노세 중에 열 팽창 정도는 당연히 누가 더 큰 거죠? 자, 구부러짐 정도가 A 쪽으로 휘어진다면 A랑 노세 중에 훨씬 노세가 큰 거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구부러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A 노세보다 열팽창이 작은 물질들을 A에 깔아놔야겠죠. 그러면 여기선 백금과 그다음에 강철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6번입니다. 자, 전신줄을 설치를 할 거예요. 자, 설치를 할 건데 계절에 따라서 전선의 길을 다르게 설치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름에 전선 설치할 때는 겨울에 전선 설치할 때와 차이점이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여름의 전선은요. 온도가 어때요? 온도가 여기 해가 보이죠, 그죠? 온도가 뜨겁겠죠. 그럼 당연히 열 팽창이 많이 일어나겠죠. 맞나요? 열 팽창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를 있게 설치해야 될까, 여유를 없이 설치해야 될까? 그렇죠. 이런 날에는 여유가 있게 설치해야 됩니다. 여유가 없으면요, 이렇게 여름철에 설치해 버리면 아예 겨울철이 되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열 팽창이 별로 안 일어나는데 길이가 좀 모자랄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유를 좀 있게 설치해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여름 온도가 올라갈수록 뭐가 커져요? 전선의 길이가 길어져요. 열 팽창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이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전선의 길이가 줄어들겠죠. 맞나요? 그러면 여유가 없이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여름에 보통 이제 설치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이렇게 겨울에 온도가 낮을 때, 열 수축이 일어날 때 이렇게 여유가 없이 이렇게 설치하는 게 일반적인 설치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늘어났죠. 여름에는 이렇게 늘어났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7번 갈게요. 7번. 7번 서술형 문제인데 오히려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자, 금속구를 가열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리 A, B 통과시켰더니 통과 못했대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금속구에 이제 열 팽창이 일어난 거겠죠. 자, 그 구가 열 팽창이 일어난 겁니다. 자, 고리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그저 열 팽창 때문인 거죠. 금속구에 이렇게 쓸게요. 간단하게 금속구의 열 팽창 때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통과를 했어요. 그죠?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고리 A와 고리 B의 열팽창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부피가 늘어나면서 금속구를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얘는 사실 미안해 선생님이 그 실수를 했어요. 여기서 문제에서 그림을 그려주지 않았네. 원래 그림이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움직여라. 아이, 야야, 왜 이러냐. 미안해. 기다려봐. 됐다. 자, 이렇게 좀 줄여서. 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열팽창이 일어나면 부피가 반드시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부피가 이만큼 늘어나겠죠. 맞나요? 그래서 얘는 가열하기 전이고요. 자, 이렇게 써봅시다. 자, 얘는요, 검정색은 가열하기 전이고요. 자, 빨간색은 가열을 했더니 열팽창이 일어나서 부피가 증가한 거죠. 요만큼 이제 증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그죠? 요만큼 증가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열팽창 그리고 비열 그리고 열의 이동 파트는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주기율표랑 원자의 구성입자 파트도 과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1번은 하지 말라고 했죠. 자, 1번은요, 선생님 나중에 1번은 선행화학 시간에 원자 모형을 다룰 시간이 있으면요, 그때 다룬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 모형을 좀 다뤄야 돼요. 자, 1번은 잠깐 스킵할게요. 그리고 자, 2번부터 풀게요. 2번부터. 자, 지금 네온입니다. 네온은 원자 번호 몇 번이죠? 10번이죠. 그럼 당연히 양성자 수가 10개겠네요. 그죠? 양성자 수 10개. 그 다음에 전자의 개수도 10개면 중성 상태의 원자가 되겠네요. 자, 원자 확인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N은요, 무슨 이온인지 모르겠지만 자, 얘가 A가 10이었으니까 양성자 수가 12겠네요. 원자 번호 몇 번입니까? 12번 마그네슘이었겠네요. 자, 그런데 지금 원자입니까? 아니네요. 전자 개수가 원래 12개였는데 지금 2개가 나간 거네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가 양이온이었겠네요. 그럼 이온인지 확인. 네, 이온 맞네요. 그죠? 그러면 정체가 마그네슘 양이온이었어요. 그죠? 자, 문제 풀어봅시다. A는 10 맞고요. 그 다음에 전하량은 플러스 2입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플러스 2. 그 다음에 네온의 원자와 X의 이온의 전자수가 같으므로 마그네슘 양이온이 네온이다? 아니죠. 얘는 틀린 겁니다. 기억과 니은 이냐. 자, 3번은요. 자, 주기율표 다들 20번까지 외우셨죠? 자, 1쪽에 자, 수소와 리튬 그리고 나트륨 순서로 있었죠. 자, 17쪽에는 플로린과 염수, 그 밑에는 브로민과 아이오딘이 있었고, 자, 18쪽에는 자, 2주기에 네온이 있었습니다. 자, 누가 누군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1번 A의 원자 번호는 가장 크다. 원자 번호 가장 큰 건 누굽니까? CL이죠. A가 CL이었겠네. CL. 자, 그 다음에 CL과 B가 뭔지 모르겠지만 같은 족이래. 그럼 B가 F였겠네요. 플로린. 자, 그 다음에 CL과 C는 같은 주기였네요. 그죠? 그럼 CL과 같은 주기는 나트륨이었네요. 나트륨. 자, 그 다음에 남은 게 뭡니까? 지금 네온이랑 리튬 남았죠? 네온이랑 리튬이네요. 그러면 족 번호가 큰 건 네온이 18쪽이죠. 그 다음에 리튬이 1쪽이니까 E가 네온이고 D가 리튬이네요. 자, B와 D는 성질이 비슷하다. 자, 일단 성질이 비슷하려면 얘가 같은 족이어야 돼요. 그죠? 같은 족에 있는 것끼리 선생님이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모아둔 거라고 주기율표 할 때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B와 D 같은 족 맞습니까? 확인. 자, B는 플로린이고요. 자, D는 리튬이네요. 뭐야 이거예요? 17쪽이랑 1쪽 전혀 다르죠. 성질이 다릅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쪽을 뭐라고 했죠? 1쪽을 우리가 알칼리 금속 있었죠. 수소 제외하고. 그 다음에 17쪽은 누구였죠? 저 할로젠 원소였죠. 자, 이렇게 해서 서로 완전 다른 상태입니다. 자, C는 상온에서 기체다. C가 누구죠? C가 나트륨이네요. 그죠? 나트륨은 상온에서 보통 고체 상태로 존재를 많이 하죠. 그죠? 자, E입니다. E가 네온이네요. 그죠? 네온은 무슨 기체야 이건? 비활성 기체죠. 화학 결합을 안 하는 비활성 기체니까 원자 한 개 독립된 입자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D 맞네요. 자,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프로페인은요. 자, 프로페인은 뭐예요 이거? 얘가 C3H8입니다. C3H8. 이 프로페인도 탄화수소의 일종인데요.
프로판 가스 들어봤죠? 프로판 가스, 뭐 LPG 가스, LPG의 P가 뭐예요? 이거 프로페인입니다. 프로판. 그다음에 뷰테인입니다. 뷰테인. 자, 얘도 마찬가지로 H4가 아니라 C4H10 이렇게 화학식으로 적용할 수 있겠네요. 뷰테인. 그럼 요거 하나가 탄소고요. 요거 하나가 수소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한번 봅시다. 프로페인은 C3H8이다. 맞죠? 자, 맞네요. 그죠? 자, 두 물질은 모두 두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탄소랑 수소로 이루어져 있죠. 얘도 맞네요. 자, 프로페인은 분자기는 11개죠. 맞죠? 탄소 3개, 수소 8개. 자, 원자의 종류가 탄소랑 수소랑 같아요. 그럼 두 물질이 같은 겁니까? 아니죠. 그죠? 서로 같은 물질이 전혀 아닙니다. 너희 프로페인이랑 뷰테인이랑 같은 물질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자, 얘는 보통 실제로 얘는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고요. 프로페인 가스는. 그다음에 얘는요. 주로 가정용 연료로 많이 쓰입니다. 가정용. 그래서 두 개가 전혀 다른 물질이에요. 자, 근데 공통적으로 자, 이런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명칭을 짓긴 합니다. 탄화수소. 얘도 탄화수소고요. 얘도 탄화수소인데 서로 어쨌든 다른 물질이라는 거. 알겠죠? 자, 뷰테인은 분자기는 탄소 원자 4개, 수소 원자 10개. 맞죠?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5번입니다. 자, 전자가 이동해서 이온이 형성될 때 이동한 전자수를 나타냈고요. 마이너스는 전자를 잃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C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를 잃었네요. 그죠? 그러면 양이온이 됐겠죠. 잃었으니까. 그 다음에 D도 마찬가지로 2개를 잃었으니까 E가 양이온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B는요. 이번에 얻었네요. 그러면 B 마이너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A는요. E 마이너스가 됐겠네. 그지? 자, 체크해 봅시다. 자, A와 B는 양이온이네. 틀렸네요. 그죠? 음이온이죠. 음이온. 자, A를 이온식으로 나타내면 A 마이너스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온의 전하량의 크기는요. 전하량은 C가 C1가 양이온, 그 다음에 D가 2가 양이온인데, 그죠? 아니죠. 2가가 더 크죠? 자, 그 다음에 A와 C가 결합하고 싶어요. 그러면 A의 E-와 그 다음에 C의 플러스와 만나고 싶어요. 자, 선생님이 항상 이온 결합 물질에서 전하량의 총합은 항상 얼마가 되어야 돼? 이온 결합 물질에서 중요했던 건 전하량의 각각의 이온의 전하량의 총합은 언제나 이제 0이 돼야 돼. 그죠? 그럼 A가 지금 하나 있을 때 C가 2개 있으면 되죠. 맞나요? 그래서 AC2라는 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CaCl2 이런 것도 지금 Cl 마이너스가 2개 있을 때 CA가 몇 개 있어요? CA 이가가 그죠? 한 개 있죠. 근데 지금 전하량의 총합은 0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채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PbI2 이런 것도 지금 아이오딘의 전하량이 아이오딘 하나가 17쪽이니까 마이너스야. 그러면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네요. 그죠? 근데 2개 있으니까 Pb는 저절로 2가 양이온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걸 좀 분리해 보면 i가 2개 있고요. 자, Pb 2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량의 총합이 0으로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A랑 C랑 2대 1 맞네요. 그죠? 그러면 맞네요. 니은과 리을이네요. 자, 6번입니다. 자, 지금 칼륨이 전자 하나 내놓고 칼륨 양이온이 됐네요. 그죠? 마그네슘이 전자 2개를 내놓고 마그네슘 양이온이 됐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염소도 전자 하나 받아서 음이온이 됐겠네요. 음이온. 자, 그 다음에 산소도 이가 음이온이 됐어요. 자, 그럼 기억은 Mg2+, 그 다음에 니은은 Cl-네요. 그죠? 자, 기억은 Mg2+, Cl- 맞죠? 자, K 원자는 전자가 K 양이온보다 하나 더 많죠. 그죠? 양이온은 하나가 더 빠진 거니까. 자, 산소 음이온은요. 전자의 총 전하량이 원자 핵의 전하량보다 상대적으로 그죠? 많아서 음이온이 됐죠. 자, 각 이온에 들어있는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줄 때, 자, 기억
Mg 이가 양이온, 양이온과 Cl- 음이온이 같은 극으로 이동하는 건 아니죠. 지금 이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할 거고 얘는요, 그죠?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겠다. 맞죠? 일단 4번이네요. 자, 일단 5번까지 확인해 봅시다. 자, Mg 이가랑 그 다음에 Cl- 만나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전화량의 중합이 중 0이 돼야 돼요. 그죠? Mg Cl 두 개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MgCl2다. 맞네요. 그래서 염화 마그네슘이 생성이 된다. 자, 전화량의 총합이 0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요. 자, 기역과 니은은 이온 결합 물질에서 염화 나트륨의 모형인데요. 자, 지금 뭐가 양이온이고 뭐가 음이온인지 모르겠지만 기역은 자세히 보니까 크기가 커요. 그죠? 근데 니은은 좀 작아요. 얘가 이제 기역이고 얘가 니은이야. 크기가 좀 크고 작네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원자 번호 11번이 있어요. 그죠? 원자 번호 11번. 두 번째 껍질 있고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죠. 얘가 원자 번호 11번 나트륨이고요. 그 다음에 원자 번호 17번 염소입니다. 염소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8개 있고 세 번째 껍질에 7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근데 이온인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온인 상황에서 나트륨은 양이온이야. 그럼 전자 하나가 나간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얍 이걸로. 자, 그러면 이렇게 전자 껍질 하나가 줄어드는 거네요. 맞나요? 전자 껍질 하나가 줄어드는 거네요. 그죠? 근데 반대로 지금 원자 번호 원래 17번 염소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전자를 하나 받았잖아요. 그죠? 전자를 하나 받은 상황이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지금 NaCl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지금 전자 껍질로만 보면 지금 전자 껍질이 얘는 2개고요. 얘는 3개야. 그럼 당연히 크기가 누가 크겠냐? 크기가. 그 이온의 크기가. 당연히 Cl-가 크겠죠. 이온의 크기가. 그죠? 자, 보세요. 이온의 크기가 큰 기역이 Cl-였어요. 그죠? 얘는 작은 Na+였습니다. 그래서 정체가 밝혀졌네요. 전자 껍질과 관련이 있었네요. 자, 기역은 Cl-고 그 다음에 Na+가 니은이었어요. 자, 기역은 Cl- 맞네요. 자,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자, 니은 누굽니까? 니은이 Na+인데요. 플러스 극 쪽으로 갈 수가 없죠. 얘는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겠죠. 자, 니은과 산화이온이 결합하면 니은이 뭔데요? 그 Na죠. Na+. 자, 지금 Na+와 산화는 산소랑 만난 겁니다. 이가 마이너스랑 만난 겁니다. 또 전하량의 총합이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나트륨이 2개 있어야 산소 하나랑 해서 총합이 0이 돼야겠네요. 그러면 니은 대 2대 1의 개수비가 됐겠네요. 맞네요. 그죠? 기억과 디귿이 오케이. 마지막 8번입니다. 8번은 기준에 따라 분류했는데요. 자,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했는지 봅시다. 일단 산화칼슘,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아르곤, 구리. 일단 구리랑 아르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산화칼슘. 화합물 기준으로 나눈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구리는 화합물이 아니죠. 산화칼슘은 화합물 맞죠. 이산화탄소 화합물 맞죠. 자, 얘는 화합물 아니죠. 그죠? 그래서 자, 지금 화합물이 아니면 그죠? 아니면 아르곤과 구리가 됐겠네요. 그죠? 이런 걸 호돈소 물질 이렇게 분리하죠. 그럼 화합물이 맞으면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 됐네요. 화합물이 뭔데요? 화합물이 얘는 원소의 종류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인 걸 화합물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정리해야 될 거, 호돈소 물질은 뭐였죠? 호돈소 물질. 얘는 원소의 종류가 무조건 1개인 거, 그죠? 그러면 요런 녀석들 호돈소 물질이에요. 호돈소 물질. 자, 그 다음에 다 볼까요? 아르곤이랑 구리랑 여기 있네요, 그죠? 아르곤이랑 구리랑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뭔가? 원자 1개가 독립된 상태로 존재하는가? 이게 만약에 독립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으면
비활성 기체가 됐겠죠. 화학 결합을 안 하는 비활성 기체. 그래서 이거는 독립된 상태로 존재하는가. 니은이 되겠네요. 그죠? 화합물인가는 기역이고 얘는 니은이 되겠네요. 얘는 독립된 상태 맞고요. 구리는 아니죠. 그죠? 구리는 금속 결합으로 이루어진 거죠. 아까 실제로 자유전자가 요 금속 양이온 사이사이를 자유전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금속 양이온과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에 나입니다. 나. 자,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가? 지금 전류가 흐르는가? 지금 선생님이 이온 결합성 물질이면 전류가 흐른다고 했죠. 특히나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 산화칼슘은 CaO가 되겠네요. 그죠? 얘가 수용액에서 이 오른쪽에 써볼게요. 자, CaO다. 그죠? 얘는 이가 양이온, 이가 음이온이니까 전하량이 총 0이 됐고요. 자, 수용액 상태에서는 칼슘 양이온과 그죠? 산소 음이온이 이렇게 이온화가 되면서 전류가 통하겠네요. 그죠? 근데 CO2는 기본적으로 공유결합 물질이야. 그죠? 그래서 얘는 전류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전류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디귿이 되겠네요. 그래서 자, 가나다는 기역, 디귿, 니은. 지금 기역, 디귿, 니은. 자,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주기율표 그리고 이온과 관련된 내용까지 마무리해봤고요. 자, 오늘 진도를 간략하게 나갈게요. 기체. 오늘은요 많이는 안 나갈 거고 우리가 겨울 방학이 되면 그때 선생님이 다시 기체와 관련해서 아주 자세하게 좀 선행화학 시간에 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오늘은 단순하게 기체의 찍먹만 해보겠습니다. 찍먹. 오늘은 찍먹이에요. 찍먹.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기체의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볼 겁니다. 보일러 법칙 생각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체의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를 볼 거고요. 샤르르 법칙 생각이 나네요. 그죠? 자, 첫 번째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먼저 봅시다. 자, 기체 압력이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충돌하는 정도,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 이게 기체 압력이고요. 자, 압력과 관련된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놨어요. 한 4가지 정도로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을 정리해놨는데요. 자, 첫 번째, 대기압은 보통 1기압이 기준입니다. 보통 1기압으로 많이 얘기하고, 자, 1기압을 우리가 1atm 이렇게 단위를 쓰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지표면에서 자, 위로 올라갈수록 대기압이 높아져 낮아져.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끓는 점이 낮아지기도 하고. 자, 두 번째, 압력은 한 방향이 아니라 그쵸, 모든 방향으로 다 작용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압력이 증가한다는 뜻은 기체 벽면의 충돌의 수가 당연히 증가한다는 뜻이겠죠. 자, 밑에 보면 모형이 있어요, 그죠? 자, 지금 피스톤이 있고요. 피스톤을 이렇게 눌렀어요. 그러면 이렇게 눌렀어요, 그죠? 자, 지금 이렇게 되는 과정은 압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압력이 증가한 케이스네요. 근데 이 압력이 증가한다는 뜻은 뭐냐면 얘는 항상 부피랑 쌍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부피가 감소하는 뜻도 되죠.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쌍으로 보통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가와 나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자, 지금 피스톤 내부의 주사기 안쪽에 있는 입자의 개수에 변화가 있나요? 근데 입자들이 도망갈 수가 없잖아, 그죠? 얘는 입자의 개수는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입자 운동의 빠르기는 어떨까요? 가가 큰가요? 나가 큰가요? 가가 큰가 나가 큰가요? 자, 이거는요 조건에 따라 다른데요. 자, 일단 가와 나 상황의 조건을 드릴게요. 자, 이거 뭐냐? 일단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자, 온도가 변하지 않다는 가정하에요. 입자 운동의 빠르기는 어떻게 될까요? 입자 운동의 빠르기는요, 나가 더 클까요? 얘는 같아요. 입자 운동의 속도는요 변하지 않아요. 왜냐? 잘 보세요. 자, 아까 기체 운동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화학에서는 2분의 3 kT였죠. 맞나요? 물리에서는 2분의 1 mv 제곱이었죠. 자, 지금 온도가 변했나요? 온도 안 변했죠. 그러면 평균 운동 에너지도
안 변했겠죠. 일정합니다. 자, 얘는 상수고요. 얘는 숫자니까. 자, 그러면 얘는 질량인데 질량도 안 변했잖아. 양이 변화가 없었잖아. 그죠? 얘도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 입자 운동의 속도도 어때요? 속도도 항상 일정한 거예요. 알겠죠? 자, 이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입종형 빠르기는요, 온도가 변하지 않는 한 똑같아요. 그래서 자, 빠르기는 온도에 의해 변한다. 지금 온도 일정이니까 빠르기는 안 변하는 겁니다. 자, 지금 부피는 감소됐죠? 그럼 당연히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죠. 가랑 나랑 비교하면 나가 훨씬 더 가까워졌죠. 거리가 나가 더 가까운 겁니다. 자, 압력이 증가한 케이스죠. 그럼 당연히 충돌 횟수도 가와 나가 가보다 큰 겁니다. 압력이 증가했죠. 압력이 증가했으니까 충돌수도 증가한 겁니다. 자, 또 자주 출제되는 그림을 좀 넣어놨는데요. 주사기 안에 풍선의 변화입니다. 풍선 변화. 주사기가 있고 이 안에 이렇게 풍선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풍선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가정은 자, 피스톤을 당겨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자, 일단 피스톤 눌렀어요. 그죠? 눌렀습니다. 손으로. 자, 당연히 내부 압력은 어떻게 증가해요? 피스톤의 내부 압력은요. 눌렀으니까 당연히 증가했겠죠. 자, 반대로 당기게 되면 압력이 감소합니다. 왜? 충돌 횟수가 입자의 충돌 횟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니까. 그죠? 그 다음에 부피는 항상 압력과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풍선의 부피네요. 풍선의 부피. 지금 요 내부 압력이 세졌어요. 그죠? 내부 압력이 세졌어요. 그럼 당연히 풍선에 가해지는 외부 압력도 풍선에 가해지는 외부에서 피스톤 안에서 가해지는 압력도 어때요? 증가했겠죠. 맞나요? 자, 그럼 당연히 압력 차이에 의해서 풍선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풍선의 부피는 감소하겠죠. 맞나요? 자, 근데 반대로 여기는요. 지금 압력을 뺐어요. 그죠? 압력을 뺐어요. 그러면 원래 외부에서 느끼는 압력이 있는데요. 이 압력이 지금 없어진 거야. 그죠? 그만큼 풍선의 부피가 커지겠죠.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풍선의 내부의 압력을 볼까요? 자, 내부의 압력은 항상 부피와 연관시켜서 봐야겠죠. 자, 지금 부피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압력이 증가했다는 소리죠. 그죠? 자, 반대로 부피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압력이 감소했다는 소리죠. 내부의 충돌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풍선 내부 입자에서 변화가 있나요? 그렇죠? 변화가 없죠. 저희는 일정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일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조건들이 모든 결과들이 다 온도 일정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온도 일정. 자, 온도가 변하면 이 변수도 변해요. 그래서 온도 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조건이 물론 이제 중요해요. 조건. 그래서 기체와 관련된 뭔가 개념이나 문제들은 우선 조건을 파악하는 게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건을 먼저 보십시오. 뭐가 일정한지, 뭐가 일정하지 않은지.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풍선의 변화는 자, 일단 온도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한번 개념을 풀어봤고요. 자, 드디어 이제 보일의 법칙입니다. 보일의 법칙은요, 자,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온도가 변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이 일정해야 돼요. 기체 양이 도망가면 안 돼요. 또는 기체 양이 늘어나면 안 돼요. 항상 일정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럴 때 기체의 부피와 압력은 서로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일의 법칙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자, 비례식을 한번 등식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K라는 상수를 하나 갖다 놓은 다음에 P분의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P만 넘겨보면 PV가 K로 일정해지겠다. 그죠? 자, 그래프를 한번 밑에 3개 정도를 그려볼게요. 자, 보일의 법칙 관련해서 첫 번째는 X축이 P라고 할게요. Y축이 V라 할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반비례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P가 X축이고요. 자, Y축을 역수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비례하는 형태로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P 또는 V를 X축이라고 하고, 자, Y축을 PV라 할게요. 그러면 일정해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일의 법칙과 관련돼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제2자관 실험이에요. 제2자관 실험을 해석하는 총 세 가지 케이스를 넣어놨어요. 세 가지 케이스를 전부 다 이해해 봅시다. 첫 번째 뭐냐면, 자, 지금 기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긴 뚫려 있어요. 그죠? 여긴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어. 자, 그러면 대기압밖에 작용하는 힘이 없겠죠. 대기압. 자, 근데 지금 양쪽의 요 수온의 높이가 동일하잖아. 그럼 이 기체 압력이나 대기압이나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액면이 똑같으면 대기압과 기체가 똑같은 압력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봅시다. 자, 둘 중에 액면이 낮은 걸 먼저 찾으세요. 그러면 여기 P 기체, 여기 기체 압력이 있겠죠. 여기 기체가 들은 이 압력이 있겠죠. 그죠? 자, 그 기체 압력과 요 기둥만큼, 그 다음에 사전에 여기 대기압이 이렇게 누르고 있죠. 그럼 대기압과 요 H만큼의 누르는 힘의 합이 요 기체 압력과 같겠죠. 맞나요? 자, 그래서 P 기체는요, 요 대기압의 압력과 그 다음에 H만큼의 기둥이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을 더한 이 전체 있죠. 요 전체랑 똑같겠죠. 요 전체랑 똑같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요, 반대네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요 대기압이 누르는 힘이요, 지금 낮은 액면 기준으로 요 P 기체랑 자, 요만큼 H가 누르는 힘과 같겠죠. 그러면 정리해 보면, 자, 위에 대기압은요 P 기체가 누르는 압력과 H만큼의 높이가 누르는 압력과 같겠죠. 그죠? 자, 그러면 P 기체에 대해서만 정리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대기압에서 H만큼만 빼주면 되겠다. 됐죠?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간단하게 수은 기둥이 몇 미리가 누르는 압력이 1기압이냐? 요거는 760mm가 누르는 압력이 1기압이고, 자, 센치로 바꾸면 76cm가 누르는 힘이 1기압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760 mm Hg가 수온이죠. 이게 1기압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연습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지금 A와 B의 압력 차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시작. 자,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이 문제를 한번 푸신 다음에 다시 한번 영상을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자, 됐나요? 자, 이제 영상을 다시 플레이한다는 가정하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일단 왼쪽 A와 관련된 제2자관을 해석해 볼게요. 자, 둘 중에 낮은 액면이니까 이렇게 선 하나 그어주시고, 지금 A 기체가 누르는 압력 있죠? PA라고 할게요. 자, 이거는요, 요 대기압이 누르는 압력 760과 그 다음에 H만큼의 누르는 압력이 합과 같겠죠. 그래서 PA는요 760mm Hg와 H만큼의 추가적으로 더 누르는 힘과 같겠죠. 자, 그 다음에 B는요, 자, 지금 낮은 액면을 기준으로 요 B 기체가 누르는 힘, 여기 PB죠. 그 다음에 H만큼 누르는 힘이 요 대기압과 같겠네요. 그죠? H만큼 누르는 힘이 대기압과 같다네. 그러면 PB 더하기 H만큼의 누르는 힘이 760mm Hg와 같았겠네요.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PB는 760mm Hg 빼기 H죠. 그죠? 자, 그러면 두 개 PA와 PB의 차이는요, PA-PB의 차이는 2H가 되겠죠.
뭐 마이너스 2H면 말이 안 되죠. 음수의 압력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항상 압력은 양수입니다. 물론 음수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대학교 일반화학 정도 수준에 가서 할 얘기고요. 지금은 압력은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EH 이렇게 해서 답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일의 법칙은 간단하게 정리했고요. 자, 이제 온도와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마찬가지로 피스톤이 있고요. 가랑 나가 있어요. 자, 지금 온도를 증가시켰고요. 자,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자, 조건에 별표 칠게요. 얘는 언제나 압력이 일정해야 됩니다. 압력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자, 지금 압력이 변하지 않았다는 건 이 피스톤이 처음에는요, 자,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과 내부에서 압력이 누르는 압력이 똑같았다는 소리야. 그럼 예를 들어서 대기압이면 1기압밖에 없었겠죠. 여기도 1기압밖에 없었겠죠. 자, 근데 뭔가 이제 운동을 하다 멈췄어요, 피스톤이.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멈추어도 외부에서는 1기압, 내부의 압력도 1기압. 지금 압력이 변하지 않았죠. 자, 이럴 때 샤를의 법칙을 쓸 수가 있고요. 자, 얘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입자의 개수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입자 개수는요, 당연히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피스톤 내부에 있으니까 같겠죠. 자, 지금 입자 운동의 빠르기는요, 자, 이번엔 나왔다. 온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죠, 그렇죠? 당연히 나가 더 큽니다. 지금 자, 아까 EK는 뭐라고 했죠? EK는 2분의 3KT였고요. 2분의 1 MV 제곱이었어, 그죠? 자, 근데 양은 일정하니까 지우시고, 얘도 상수니까 지우시고, 자, 얘도 상수, 얘도 숫자니까 지우시고. 어쨌든 지금 온도가 증가했죠. 그러면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소리고, 결국엔 이 V가 커졌다는 소리고, 그게 입자 운동의 빠르기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입자 사이의 거리는 부피가 그쵸 증가했죠. 자, 지금 부피가 증가한 거랑 똑같네요. 그죠? 입자 사이의 거리는요, 가랑 나랑 비교했을 때 나가 더 크네요. 자, 그 다음에 충돌 세기입니다. 충돌 세기. 자, 충돌 세기. 자,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 충돌 하나만 쓸게요. 자, 충돌 세기는요, 충돌 횟수 아님 이렇게 써보자. 충돌 횟수 아님. 지금 앞에서는 충돌 횟수를 찾아봤는데요. 지금은요, 충돌 세기입니다. 자, 충돌 세기는 뭐냐? 얼마만큼 입자 운동이 빨라서 충돌하는 정도의 세기가 큰지요. 그럼 당연히 입자 운동이 훨씬 빠른 나가 충돌 세기도 큰 겁니다. 알겠죠? 충돌 세기는 나가 더 큽니다. 자, 샤를의 법칙 갈게요. 자, 조건이 첫 번째, 압력이 일정해야 됩니다. 압력 일정. 자, 그리고 두 번째, 양도 변하지 않아야 돼요. 일정한 양. 자, 그럴 때 기체의 부피는요, 온도에 비례하는데요. 이 온도가 절대 온도입니다. 자,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 273도 더하시는 거 알죠? 자, 비례식을 등식으로 바꿔보면 상수 하나 집어넣으시고 T분의 V가 K로 일정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를 V로 놓고요. 그다음 Y축을 X축을 T로 놓자. T. 그 다음에 V로 놓으면 언제나 절대 온도는 부피와 비례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T로 두시고요. Y축을 역수로 바꿔볼게요. 그럼 당연히 반비례 상황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Y축을 T분의 V, 그 다음에 X축을 T 또는 V라고 두면 일정해지는 상황이 나오겠죠. 자, 보일에서는 J자관 실험을 했는데요. 자, 지금 샤를에서는요, 오줌 싸기 인형. 자, 요 컨텐츠도 많이 나오죠. 자, 이거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그림 보이시죠? 자, 지금 첫 번째 인형을 뜨거운 물에 담는다. 그러면 인형 내부에는요, 기체의 부피가 온도에 의해서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기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볼까요? 인형 내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인형 내부의 부피 증가. 그래서 물이 배출된다. 인형 내부의 부피가 증가해서 물이 배출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잠깐만요.
요거는 화살표 지울게요. 자, 인형 내부의 부피가 증가해서 물이 배출되고, 자, 근데 다시 이걸 찬물에 넣는다 하면, 자, 내부의 부피가 다시 어때요? 부피가 다시 감소했겠죠. 그죠? 온도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면서 다시 물이 들어가요. 그죠? 물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인형 내부로 가봅시다. 인형 내부의 부피가 감소됐겠죠. 부피 감소. 그래서 물이 다시 투입되죠. 물이 다시 투입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뜨거운 물을 붓기 시작하면 다시 부피가 어때요? 부피가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물이 빠져나오겠죠. 그러면서 자, 여기도 인형 내부의 부피가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부피 증가. 그러면서 자, 물이 밖으로 다시 배출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원리가 온도와 관련이 있었어요. 그죠?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가 있었고, 자, 요거는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실제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샤르의 법칙에서는요, 요 3번, 요 기체 부피의 변화, 섭씨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와 관련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요렇게 x축과 요렇게 x축과 y축이 있었어요. x축이 온도일 때요, y축이 v였죠. 그때 서로 비례하니까 이렇게 직선형의 그래프가 나왔는데, 실제 요 온도는요, 켈빈 온도 기준이었어요. 절대 온도 기준이었다고. 그럼 여기가 0K였겠죠. 0K. 근데 이거를 섭씨 온도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도씨가 되겠고요. 저기 도씨가 되겠고요. 다시 써볼게요. 이걸 섭씨 온도로 바꾸게 되면 T, 잘 안되냐, T도씨 이렇게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겠죠. 그러면 한 여기가 0도씨인 지점, 그 다음에 한 여기가 273도씨인 지점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y축의 0점이 여기로 바뀌겠죠. 그쵸? x축은 원래 그대로 있게 되고,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왼쪽 그래프에 갖고 와 볼게요. 자, 그대로 이렇게 갖고 와 볼게요. 그러면 요 직선형은 이렇게 평행 이동할 수 있을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x축이 온도고요. 그 다음에 y축이 부피야. 여기가 마이너스 273도라고 할게요. 여기가 0도씨겠네요. 0도씨. 자, 그러면 한 요쯤이 273도씨로 합시다. 0도씨일 때 부피를요, 선생님이 V0라고 할게요. V0. 자, 지금 V0일 때요. 자, 지금 273도 증가할 때 V0야. 그러면 그 2배가 증가할 때, 그쵸? 부피는 뭐라고 됐어요? 2V0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죠. 2V0. 자,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 우리 1차 방정식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 y축이 v잖아요. 자, v는요. 자, v는 자, 기울기는 자,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73분의 v0가 되겠고요. 자, x축이 섭씨 온도니까 그냥 도시라고 할게요. 자, 더하기 y절편이 v0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자, v0로 다시 정리하면 273분의 1도씨 더하기 1이 되겠다. 그죠? 저는 만약에 0도씨 기준이었다면 V는 뭐가 되겠냐? 그죠? V0가 됐겠죠. V0. 근데 이 V0는 273분의 273 V0로서 되겠죠. 맞나요? 그럼 1도씨 기준에서는 뭐가 되냐? 1도씨는 273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V 1도씨 기준에서는 273분의 274 V0가 되겠죠. 그럼 2도씨 기준에서는요, 273분의 275 V0가 되겠죠. 맞나요? 지금 1도씨 오를 때마다 273분의 1배씩 증가하는 거 맞니? 그래도 273분의 1씩 증가한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결론은요, 1도씨 증가할 때
부피가 몇 배씩 증가한다. 273분의 1씩 증가한다라는 게 중요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요 정도는 이제 한번 필기를 해 두시고요. 결론을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안 쓰려고 했는데 써보자. 자, 결론은 자, 부피가 1도씨 증가할 때마다 1도씩 증가할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증가할 때마다 부피는요 몇씩 증가한다? 부피는 273분의 1씩 증가하게 된다. 됐죠? 자, 연습 문제 2번 한번 풀어볼게요. 같이. 자, 2번은요 검은색으로. 자, 27도 1기압입니다. 27도 1기압에서 기체 부피 20리터네요. 그죠? 자, 지금 40리터로 만들면 부피 2배 됐죠? 자, 압력은 일정하네요. 1기압으로. 그러면 샤를의 법칙 쓸 수 있겠네요. 자, 원래 27도였습니다. 27도였는데 자, 여긴 절대 온도로 300K죠. 맞나요? 지금 부피가 2배 됐으니까 온도도 2배겠죠. 그래서 600K가 됩니다. 600K. 자, 600K를 반대로 섭씨 온도로 바꾸면 그쵸? 지금 273 빼는 거니까 323이겠죠. 323도씨. 되나요? 273도 더하면 맞죠? 323. 그래서 섭씨 온도를 물어봤으니까 자 323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323도 아니지. 잘못 짜서 정신 없네요. 327이죠. 300 어쩐지 327도. 자, 이렇게 해서 327도에서 마무리 해보고 연습 문제 3번 풀어볼까요? 자, 지금부터 연습 문제 3번 하면 영상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자, 지금 왼쪽은 샤를의 법칙과 관련된 그래프인 것 같고 오른쪽은 보일의 법칙과 관련된 그래프네요. 자, 반드시 항상 기체 문제를 접근할 때는 뭐부터 확인해라? 조건부터 확인해라. 조건이 중요합니다. 자,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 각각 조건을 한번 때려볼까요? 자, 샤를의 법칙에서의 조건은요, 온도가 어때요? 온도가 부피에 비례하는데 반드시 압력이 일정해야 됩니다. 압력 일정. 자, 그러면 서로 같은 온도에서 압력을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쌤 잠깐 정신 줄 났나 봐.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지금 절대 온도입니다. 그다음에 부피와 관련된 그래프인데 P1과 P2를 비교하고 싶어요. 자, 그럼 일단요, 서로 P2는 이 온도에서, P1은 이 온도에서 비교하면 의미가 있나요? 없죠. 당연히 같은 온도에서 비교해야죠. 같은 온도에서. 그래서 동일한 온도를 기준으로 놓고요. 온도가 일정할 때요.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 그죠? 그럼 부피가 P2가 더 크니까 압력은요. P1이 훨씬 더 크겠네요. 이렇게 반비례하죠. 그래서 P1이 P2보다 훨씬 더 크다. 자, 그 다음에 압력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T1과 T2 온도를 비교할 건데 얘는 이 압력에서 비교하면 얘도 의미가 있나요? 없죠. 얘도 동일한 압력에서 비교해야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압력을 동일하게 둬봅시다. 압력 일정이죠. 자, 부피와 절대 온도는 비례하니까 자, 부피가 커질수록 그렇죠. 온도도 증가한다. 그럼 T1보다 T2가 더 커지게 되겠다. 그래서 이게 사실 가가 보일의 법칙과 관련된 그래프였네요. 그죠? 나가 샤를의 법칙과 관련된 그래프였고, 자, 조건이 뭐였다? 얘는 온도를 일정하게 놨다. 자, 온도 일정. 자, 샤를의 법칙은 그렇죠. 압력을 일정하게 뒀다. 압력 일정. 그죠? 자, 그래서 기체 파트는 간단하게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만 찾아봤고 공부를 해봤고, 그 나머지는 선생님이 선행화학 시간에 방학 특강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기체 파트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때는 뭐 실제 기체도 나오고 뭐 이상 기체에 관한 공식, 뭐 PV는 NRT 이런 공식도 나옵니다. 자, 나머지는 과제 파트에서 우리가 최상의 도전 문제는 숙제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체 파트 하느라 수고하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